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47회 칸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종려상은 브루스 윌리스, 존 트라볼타, 하비 케이틀이 나오는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펄 픽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퀸틴 타란티노, 잘 알려져 있듯이 어릴 적부터 홍콩 갱 영화에 푹 빠져서 존우, 553 감독을 신처럼 숭배해왔던 인물이죠. 그런 그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쓰레기로 취급하던 홍콩 영화를 자신의 영화적 교과서로 삼아서 이제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또 얼마 전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는 우리가 자동차를 150만 대 팔아서 번 돈과 스필버그가 주라기 공원 한 편으로 번 돈이 맞먹는다는 공식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국제화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I can't stop this feeling deep inside of me. Girl, you just don't realize what you do to me. When you hold me in your arms so tight, you let me know everything's alright. I'm hooked o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Lips as sweet as candy, its taste is on my mind. Girl, you got me thirsty for another cup of wine. Got a bug from you, girl, but I don't need no cure. I just stay a victim if I can for sure. All the good love when we're all alone. Keep it up, girl. Yeah, you turn me on. I'm hooked o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All the good love when we're all alone. Keep it up, girl. Yeah, you turn me on. I'm hooked o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I'm hooked on a feeling, and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I said I'm hooked on a feeling, and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Hooked on a feeling. 생일 축하드립니다. 장미선 언니, 정수영 씨의 언니인 장미선 씨. 계획하는 일들 잘 진행되시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그 연애 사업도 잘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후배가 편지를 주셨네요. 또 이영수 씨 오빠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듀나라는 아이디 쓰시죠? 아, 그 생일 축하곡은요. 제가 다음에 꼭 띄워드릴게요. 신청한 거군요. 잊지 않고 수첩에 적어두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죠. Reservoir Dogs. 그러니까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블루 스웨이드의 노래 Hooked on a Feeling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귀에 덮개가 앉았다고요? 국제화란 말을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참 물린 말인데 사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썼습니다. 한번 귀를 이렇게 터시고 저희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깐느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서는 그 깐느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기대하시고요. 먼저 음악부터 들어보시죠. 경기도 화성 반월면에서 최혜경 씨 신청해 주셨죠. 그 밖에도 하이텔로 이지영 씨, 서울 새마을에서 새마을이라는 곳이 있군요. 오재현 씨, 그리고 송파구 거여 일동에서 길준경 씨, 길씨네요.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길씨는요, 길창덕 씨가 있는데 그 만화 꺼벙이 만화 아주 잘 그리시는 분이죠. 어떻게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길준경 씨, 친구 유재명호, 그리고 민화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중에서 오늘은 닐 영의 필라델피아 띄워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줄리아 로버츠와 엠마 톰슨 같은 친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작은 언니 줄리아 로버츠의 영향을 받아서 유행에 민감하고 큰언니 엠마 톰슨은 아마 쉴 새 없이 참견과 잔소리를 할 것 같은 그래도 그런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구 남구 이천이동에서 김은지 학생 편지 주시면서 신청하셨죠. 닐령이 부른 필라델피아였습니다. FM 영화 음악 잠시 후에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너의 첫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s.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가슴 아픈 눈빛이 말해주는 그 한마디. 안녕. 장하부의 새로운 앨범 축복. 애틋한 사랑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장하부의 축복.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봄옷엔 비너스 슬링커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커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커 브라. 봄옷엔 슬링커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짜짜로니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로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로니는 자연스럽게 삼양 짜짜로니.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용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석.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연애 시장을 주목합니다. 이제 그들이 서울 히트라인을 인용해서 아시아의 연애 정보를 전합니다. 할리우드 베벌리힐스에서 직접 날아오는 음반 영화 뉴스, 해외 특파원들이 보내오는 전 세계 연애 소식. 이런 잡지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서울 히트라인 5월 1일 태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이리 남성고등학교 3학년 3반 김창수. 제 소중한 동생의 19번째 맞는 생일이 지났습니다 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김성현 양이 편지를 보내셨죠. 그리고 신청하신 곡이었는데요. 볼프강 리베나이너 감독의 독일 영화 날이 새면 언제나 중에서 니니로스의 트럼펫으로 미드나잇 블루스 띄워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김성현 씨. 그 새로 부임해온 여교사와 문제아 취급을 받는,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자유롭고 순수한 고3 남학생들과의 참다운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라고 아주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한참 전에, 거의 10년 전에 TV에서 방영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만든 재즈 클럽의 한 멤버였던 마틴 빌란드라는 학생이 불었던 트럼펫 곡이 바로 이 미드나잇 블루스였죠. 오늘은 니니로서의 트럼펫으로 들어봤는데요. 하이텔러 염석원 씨도 또 민철호 씨도 김상민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다음 곡 두 곡을 연달아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 일동에서 전미진 씨가 저에게 아주 좋은 도움 말씀 주셨네요. 제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데 언제쯤 그런 경지에 들어갈까요? 꽉 차 있으면서도 빈 듯한, 마치 가수 스팅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이분, 그러니까 전미진 씨의 말씀에 따르자면 그것은 바로 노장의 도를 깨달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미진 씨 고맙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우선 파리 텍사스 중에서 헤르딘 스탠튼이 부르는 칸촌 믹스테카 들으시고 이어서 신청곡 비틀즈의 When I'm 64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로빈 윌리엄스와 글렌 클로스가 주연을 하고 스팅을 만들었던 조지 로이 힐 감독이 연출한 A World According to Garp라는 영화에 삽입된 그 첫 장면에서 나오던 곡이죠.
두 곡 연달아 들으십시오. Que lejos estoy del suelo donde nacido. Intensa nostalgia dari mi pensamiento. Al verme tan solo y triste, aguardo al viento. Quisiera llorar, quisiera morir de sentimiento. Oh tierra del sol, suspiro por verte. Ahora que lejos yo vivo sin luz, sin amor. Al verme tan solo y triste, vuelvo al viento. Quisiera llorar, quisiera morir de sentimiento. Get older, losing my head many years from now. Will you still be sending me a valentine, birthday greetings, bottle of wine? If I'd been out till 2:45, would you lock the door? Will you still need me? Will you still feed me when I'm 60?
garden, digging the weeds. Who could ask for more? Will you still need me? Will you still feed me when I'm 64? Every summer we can rent a cottage in the Isle of Wight if it's not too dear. We shall scream and say, grandchildren on your knee, Vera, Chuck and Dave. Send me a postcard, drop me a line, stating point of view. Indicate precisely what you mean to say. You're sincerely wasting away. Give me your answer, fill in a form, mine forevermore. Or will you still need me? Will you still feed me when I'm 64? 부산 해운대구 반여 이동의 허은영 학생, 친구 민영이, 그리고 쌍둥이 언니와 좀 잘 들으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글렌 클로스가 주연한 A World According to Garp, 갈프가 본 세상 중에서 When I'm 64, 비틀즈의 노래였습니다. 자, 제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깐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고요. 바로 하루가 지났나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최신 소식이네요. 저희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소식인데요. 그런 셈이죠.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금년도 깐느의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있는 바로 이 시간으로부터 정확하게 23시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죠. 그리고 그쪽 그 깐느 시간으로는 오후 7시인데요. 금년 깐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의외의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 프로 시작하시자마자 정은임 씨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노렸던 영화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깐느 영화제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과연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가 그의 세 번째 영화 후즈, 그러니까 레드로 과연 베니스, 베를린에 이어서 이번에도 상을 받을 것인가? 네. 가 아니라 받는 건 마땅한 일이고 받는다면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가 관심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부문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깐느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 영화의 제작을 맡았었던 모든 이 잡지들은 키에슬롭스키의 특집을 다뤘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영화 레드가 시사를 갖자마자 모든 그 관계자들은 또 비평가들은 그리고 영화관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 보냈습니다. 그 리베스용에 실려 있는 평에 의하면 사실 그 깐느에 나오는 영화들을 매일 이제 리베스용이라든가 르몽드에서 계속 평을 싣는데요. 평에 의하면은 3편 중에서 최고 걸작일 뿐만 아니라 키에슬롭스키 영화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한 편이 아니겠는가 일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또 르몽드 평에 의하면은 키에슬롭스키는 그 레드를 찍기 위해서 블루나 그 화이트를 연습 게임으로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블루라는 영화를 보고 있느라면, 이 블레를 보고 있느라면은 대단히 영화 형식적이고, 그리고 파란색의 미장센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인공적인 화면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앤 사운드 같은 잡지에서는 혹시 키에슬롭스키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후로 만들었던 것은 그 두 번째 영화 블랑, 화이트였었습니다. 화이트에서 키에슬롭스키는 돌연 갑자기 딴 감독이 영화를 찍는 것처럼 필름 누아르의 장르 영화 스타일을 코미디로 찍어서 그야말로 팬들을 아주 기쁘게 만들었었습니다. 관객들은 레드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였었는데, 키에슬롭스키는 놀랍게도 10개의 스타일의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을 터인데요. 하여튼 이 레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그것도 빨무도르, 그러니까 황금 종려상 그랑프리를 기대했었지만 결과는 어처구니 없게도 전부문 탈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 시상식이 있기 이전에 키스롭스키는 그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레드 이후에는 키스롭스키 영화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칸네에서 이거 외에도 또 아주 예외적인 그런 시상이 또 있습니까? 계속 예외들인데요. 네. 사실은 그 키스롭스키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키스롭스키의 인터뷰에 의하면은 이제는 영화를 찍는 것이 아주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못 찍겠고 앞으로는 그 후배들 영화의 프로듀서나 아니면 시나리오만 쓸 것이며 자기가 은퇴하는 이유는 유럽 통합 이후 폴란드라는 나라가 사라져가면서 자기가 더 이상 무엇에 의지해서 영화를 더 찍을 것인가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인터뷰가 키스롭스키가 그랑프리를 노리고 한 것이라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판명날 것이며 그가 진정 더 이상 영화를 찍지 않는다면 키스롭스키는 아마도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진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만일 키스롭스키가 그랑프리를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장애모의 활착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착은 불어 제목은 비부후니까 산다, 살기 위하여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유감스럽게도 장예모는 칸네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 영화가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서는 장예모에게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공리가 이 영화에 대한 모든 인터뷰를 혼자 감당해야 했었으며, 최소한 이 영화가 그랑프리에 필적할 만한 대접은 받지 않겠는가라는 동정론이 우세했었는데 동정론 덕분인지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관계자들이 그랑프리를 점쳤었던 영화 중에 하나는 안드레이 컨찰롭스키의 암탉입니다. 이 컨찰롭스키 감독은 60년대에는 안드레이 탈콥스키와 함께 안드레이 르블레프를 거의 공동 연출하다시피 한 감독이기도 하고, 또 그의 65년도 작품인 선생님이라는 영화에서는 첸카이거가 늘 손꼽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바로 그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혹시나 첸카이거의 데뷔작 황토지가 이 컨찰롭스키 영화를 베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컨찰롭스키 영화를 우리가 본 것은 그가 헐리우드로 망명간 이후로 만들었었던 폭주기관차나 아니면 이너서클 같은 영화였었기 때문에 설마 컨찰롭스키가 무슨 그렇게 뛰어난 감독이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폭주기관차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컨찰롭스키는 마치 60년대의 전성기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정도로 주목을 모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도 전부문 탈락했습니다. 네 번째 손꼽았었던 영화는 금년 칸느 영화제 오프닝을 장식했었던 조엘과 에단 코엔 형제의 허드서커 대리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얘기 드린다면 이 코엔 형제의 허드서커 대리인은 바톤 핑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감독상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코엔 형제 영화도 심사위원장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보기에는 아이들 장난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허드서커 대리인에서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팀 라빈스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가방을 들고 등장하면은 그 위에서 40층 꼭대기 위에서 회장이 창문을 뚫고 떨어지는 장면이 보여준데 저는 빌딩에서 떨어지는 장면 그렇게 찍는 영화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빌딩을 따라서 한없이 내려가는데 떨어지는 사람의 시점으로 보여지면 아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비키라고 하며 떨어지고 바로 팀 로빈스 앞에 떨어져서 그 건물에 들어가 팀 라빈스가 이제 그 건물의 회장이 되고 그 건물을 움직이는 악당 폴류만과 함께 한바탕 싸우는 이야기를 코엔 형제는 필름 누아르 플러스 슬랩스틱 코미디 플러스 표현주의 영화 플러스 그리고 코엔 형제의 스타일로 찍어냅니다. 사실 이 코엔 형제의 허드서커 대리인이라는 영화 속에서 코엔 형제는 그들이 이제 새로운 경지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실 또 이 영화는 지나치게 영화광들을 염두에 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허드서커 대리인은 영화광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그 관계자들이 주목했었던 영화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그 올리브 나무 아래라는 영화였었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는 지난해에 칸느 영화제의 심사위원회도 끼어 있었을 만큼, 그리고 이 감독의 영화인 그리고 삶은 계속되고라는 영화는 칸느 영화제에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이 감독은 중요한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목을 모았었고, 그 앞에 만들었었던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올리브 나무 아래라는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매일 그 칸느 영화제 작품들이 나오면 이제 비평가들이 별표를 주는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대부분 별 5과 별 4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나 중동 영화가 금년엔 칸느 그랑프리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소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는 네,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죠. 네, 퀸틴 타란티노의 그 펄프 픽션이 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퀸틴 타란티노가 상을 받으리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받는 상은 한 구탱이에 있는 작은 상 정도이지 그가 황금 종려상을 가져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퀸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은 그의 데뷔작 저수지의 개들, 사실 좀 더 정확히 얘기 드린다면은 더러운 개들 같은 그 레저바가 그 형용사적인 의미를 썼는데 이상하게 번역이 들어올 때 그냥 저수지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저수지의 개들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저수지의 개들 속에서 퀸틴 타란티노는 아주 독특한 감수성을 갖고 영화를 찍는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타란티노의 진정한 능력은 영화 연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나리오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토니 스커트 감독이 영화를 완전히 망쳐놓는 바람에 좋은 시나리오 하나를 공중분해시켜버리기는 했지만은 크리스찬 슬레이터와 그 또 컬트 배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데니스 허퍼, 크리스토퍼 워켄이 줄줄이 등장하고 게리 올드만이 나와서 그렇게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트루 로맨스의 시나리오를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트루 로맨스는 영화관에서는 흥행에 실패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나게도 비디오 렌틀 차트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그래서 아마도 이 타란티노의 영화가 들어온다면은 영화관용 영화라기보다는 비디오용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트루 로맨스의 시나리오를 썼었고, 또 그 올리버 스톤이 총 제작 지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나 아직 감독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내일처럼 본 킬러, 그러니까 타고난 살인자의 시나리오를 써서 금년 여름에 다시 한번 많은 그의 광들을, 타란티노 광들을 열광시킬 것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주윤발의 신작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553의 신작 시나리오도 타란티노의 솜씨로 보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타란티노가 준비하려고 했었던 영화는 그 베트남전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하지만 타란티노는 아직 자기가 베트남전을 찍기에는 그 무리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칸느에 들고 왔었던 영화는 그 1940년대 필립 누아르풍의 영화 펄프 픽션이었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사실 칸느에서는 대단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비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또 너무 그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와 똑같은 스타일에 또 한 번 반복한 것에 지나지는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에 볼 가능성은 제 생각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의 개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그 너무 영화가 잔인하다는 이유로,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경찰을 잡아놓고 퀸틴 타란티노가 직접 출연합니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서는 이놈이 경찰 1호구만, 어디 한번 혼 좀 나보지 하고서는 입에 붙였었던 테이프를 띄고는 칼을 들고 다가갑니다. 공포에 질린 경찰이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악당 역을 분장한 타란티노 빙글빙글 웃으며 소리를 더 크게 한번 질러보자 하며 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그 비명을 지르는 경찰을 보여주는 타란티노의 감각은 놀랍게도 코미디입니다. 그러니 이 영화를 한국 관객들 보고 보라고 그러는 것은 이런 그 폭력과 코미디에 대한 이런 영화들을 흔히 보아오지 않은 우리한테 대단히 그 낯선 문화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퀸틴 타란티노의 그 두 번째 영화인, 그리고 금년 칸느 그랑프리를 받은 바로 이 영화 제목이 타란티노의 감각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펄프 픽션, 직역하자면 삼류 소설. 타란티노는 삼류 영화를 너무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삼류 영화로 한번 내가 영화를 찍어보면 어떨까라고 아주 대놓고 삼류 감각으로 영화를 찍는 타란티노가 예술 영화와 세련된 영화만을 줄기차게 보아왔었던 영화 비평가들이나 아니면은 깐느 심사위원들에게는 틀림없이 신선하게 보였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막실에 이름을 걸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맹세코 얘기하건대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 픽션이 아마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 틀림이 없으며 그도 소더버그와 마찬가지로 추락하는 일만 남았을 것임이 제가 맹세코 장담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깐느가 완전히 실수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키스롭스키를 놓친 것은 아마도 지난주 토요일 날에 아마 이 시간에서 깐느 영화제에서 탈락한 영화들로 두고두고 망신당한 깐느라는 그 특집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금년 깐느도 제 생각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함께 두고두고 망신당하는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신선하다는 이유만으로 타란티노에게 대상을 안겨준 건가요? 아마 여기에는 그 유럽 통합 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영화들의 흐름과 함께 미국 영화 산업과 어떤 식으로든지 고리를 맺으려는 깐느를 내세운 그리고 유럽 통합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커다란 힘 속에서의 프랑스 영화 산업의 불안한 위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요. 펄프 픽션이라는 이 영화의 제작은 3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프랑스 자본이 들어가 있는 이 펄프 픽션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깐느에서는 다소 띄워줄 필요가 있었는데 다소 띄워줄 필요가 있다는 깐느의 제스처가 클린트 이스트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대한 상원의 승리인가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단언한다면은 사실은 깐느 집행위원들과 대판 그 논쟁을 벌이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그 금년 깐느의 결과를 보고 있는 제 심정은 그리고 깐느가 일정 정도 새로운 영화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금년 깐느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대부분 실망스럽고 몇몇 상들만이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는 그 위선의 태양이라는 니키타 미하르코프의 영화와 장애모의 그 활착입니다. 니키타 미하르코프는 이미 그 70년대 새로운 소련 영화의 핵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감독이었고 그를 이름지어서 그 60년대에는 타르코프스키가 있었고 70년대에는 니키타 미하르코프가 이를 이끈다 할 정도로 그의 감각은 아주 그 독특하고 그리고 러시아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영화들을 찍은 감독이기도 한데 그의 정신을 다시 이어받은 것이 80년대의 그 알렉산더 소콜로프 감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중심으로 영화를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절반씩 찍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90년대에는 그 정신을 다시 그 비탈리 카넵스키가 이어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니키타 미하르코프 감독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영화는 기계로 만든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곡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비디오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느 날 그냥 어떤 비디오 가게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로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이 우리나라의 정말 그 비디오 매니아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놓치긴 했는데요. 이 니키타 미하르코프는 91년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우르가라는 영화로도 그 그랑프리를 이미 받은 감독입니다. 그 해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사람은 그 아이다호의 구스반 산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반 산트를 제치고 미하르코프는 그해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은 감독인데 금년 깐느에 와서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셈입니다. 사실 미하르코프를 처음 발견한 영화제가 깐느였었던 셈인데 다시 그에게 그 영광을 준 셈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깐느까지 오지도 못했던 그리고 지난해에 싱카이거가 태양별이로 그랑프리를 받는 바람에 아무리 영화 잘 찍어도 연속 2년 중국 영화의 그랑프리 주기는 했겠느냐라는 불안한 시선을 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장애모는 그 활착이라는 이 영화 속에서 한 부부가
공산당 정부 수립에서부터 문혁에 이르는 과정을 겪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태양별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셈인데, 첸카이거가 이 이야기를 역사와 문화라는 두 가지 기둥을 갖고 끌고 가고 있었다면은 장혜모는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야말로 리얼리즘 스타일로 역사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혜모도 사실 붉은 수수밭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을 때 그랑프리를 받은 것이 놀랍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장혜모에 대해서 고깝지 않은 시선을 많은 비평가들이 보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첸카이거고 장혜모는 상업적인 엔터테인먼트 영화를 찍는 중국을 팔아먹고 있는 감독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붉은 수수밭 이후 국두, 홍등을 거쳐서, 그래서 홍등에서는 정말 실망스럽게도 형식만이 남아있고 아무런 텅 빈 영화만을 찍어서 만장한 모든 그 관계자들로부터 집중 성토를 당한 이후 대호각성화의 귀주 이야기를 통해서 이른바 다큐멘터리와 리얼리즘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서 찍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영화를 찍어서 장혜모에게 다시 한번 그랑프리를 안겨주는 영광을 안겨주었었는데, 활짝에서 이제 장혜모의 연출은 더욱더 능수능란해지고 그의 영화 세계가 폭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년에는 그야말로 이 의외의 연속인 셈인데요. 나무주연상은 대부분의 그 관계자들이 그 주세페 또르나토레의 그 공식적인 친근함에 나왔었던 제랄 드파르디유가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르나토레의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별 하나에서 별둘, 금년도 깐느의 온 영화 중에 최고 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또르나토레가 결코 좋은 감독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강변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의 제대로 된 그 제목은 시네마 러비쉬라고 평가하는 것이 전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선 제가 궁금한 거를 그 청취자를 대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런가요? 시네마 천국을 보고 있느라면 제일 저를 그 못마땅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감독에 대해서, 이 감독이 다시 돌아와서 소년 시절을 기억하는 이 노스탈지아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르나토레는 정말 영화에 대한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되어 영화 감독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타락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영화를 그저 어린아이가 꿈으로 보았었던, 그 향수를 통해서 꿈으로 보았었던 영화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는 여러분들을 꿈꾸게 만들고 마약처럼 여러분들을 마취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 감독으로서 정말 현실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부딪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현실과 영화를 연결시켜주는 영화 감독의 인생을 택했을 때 이 사람의 고통 속에서 영화가 진정 피와 땀과 그리고 체온을 갖게 되는 것이지, 영화는 그것이 꿈일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르나토레는 올바로 가야 할 길을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바라보는 또르나토레 감독의 가치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네마 천국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영화와는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적어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드파르디유를 제치고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장혜모 감독의 활착의 계유라는 그 배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상당수의 관계자들은 금년에는 여우주연상을 공리가 받지 않겠냐 했는데 이 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마르고 여왕의 이자벨 아자니가 받지 않겠냐 했었습니다. 마르고 여왕이 여우주연상을 받기는 했는데 정작 주연인 이자벨 아자니는 떨어지고 조연으로 나온 비르나 리치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금년도 깐느 영화제가 정말 올바르게 상을 준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감독상뿐입니다. 그 난니 모레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몇 차례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난니 모레띠가 드디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난니 모레띠는 그 내밀한 일기라는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는 한 영화 속에서 3개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이탈리아 자기 조국을 비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지금 금년 이탈리아에 그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총선이요.
그 베를루스코니라는 웬 사기꾼이 그야말로 그 온갖 매스컴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 자본가인 이 사람이 매스컴을 동원하여 기어이 총리직에 올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을 뿐더러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기에 딱 좋은 인물이라는 것이 모든 지식인들의 평가이며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은가가 이탈리아 지식인들의 탄식입니다. 이것을 난니 모레티는 비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로마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시칠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돌팔이 의사에게 걸려든 한 피부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난니 모레티는 일부에서는 총선 전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총선이 끝난 다음 나라가 이 꼴이 되는데도 역시 나라에는 무관심한 국민들에 대한 무관심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팔의 의사에게 걸려든 피부병 환자의 이야기에서는 이 베를루스코니에게 걸려든 국민들이 혹시 돌팔의 의사에게 걸려든 피부병 환자 꼴이 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본상도 굉장히 의외인데요. 커다란 피곤이라는 영화를 찍은 영화 배우였다가 감독으로 직업을 바꾼 미셸 블랑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미셸 블랑이라는 배우가 오랫동안 영화 배우를 하다가 이제 감독으로 첫 데뷔하는 것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일종의 그 애정 어린 그런 동료 의식이 발동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 칸느에는 난데없는 부문의 상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런 부문의 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심사위원 특별상이라는 이름 하에 그 상이 주어졌는데 금년에 주어진 상은 그 마르고 여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마르고 여왕은 그 프랑스로서는 자존심을 건 대작 영화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 작년에 클로드 베리의 그 제르미날이 쥬라기 공원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만들어졌다가 흥행에 참패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었는데 금년에는 한번 마르고 영화로 다시 한번 재기하겠다는 이 노력이 마르고 여왕에게 상을 몰아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상을 받으면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주목했었던 에릭 유로샹 감독의 애국자들은 전부만 탈락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누벨 이마주는 이제 사망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장자크 베랭스의 IP5라는 영화는 이브몽땅의 유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화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만한 영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또 레오스 게락스의 뽕네프의 연인들은 천재에 걸맞지 않는 졸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룩베송의 아틀란트는 그가 지나치게 바다를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도대체 그 지루한 영화를 누가 봐? 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리고 에릭 루샹의 애국자들에 대해서조차도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루샹의 영화를 보자마자 평론가들의 첫 번째 외마디는 에릭 루샹마저도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신인 감독상은 그 파스칼 빼랑이라는 그 프랑스 여자 감독의 데뷔작 죽은 이들과의 협상과 터키 영화인 그 무피다 트란트리의 공존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파스칼 베랑의 죽은 이들과의 협상은 신인 감독상 부문에서 프랑스 영화가 12년 만에 처음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의 신인 감독들은 그만큼 아이디어도 없었고 신인다운 패기도 없었고 영화 감독으로서 뛰어난 재능도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시킨 셈이었는데 금년에 비로소 그것을 만회한 셈입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상은 카를로스 카레라의 그 영웅이라는 영화가 받았습니다. 금년 그 칸느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영화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철학자가 있습니다. 누보 필로조퍼라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조주의와 68년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른바 신철학을 갖고 등장한 철학자들 중에서 그 베르나르 앙리 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랩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철학서 이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줄기차게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는데 소설 발표하고 희곡 발표하고 레코드판 발표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마켓 철학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까지 평가받았는데 이번엔
영화를 갖고 깐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영화는 보스니아 사태에 관한 다큐멘터리 2시간 반짜리였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영화 관계자들과 그리고 여기에 관계한 사람들로부터 휘파람을 받았으나 영화가 끝났을 때는 기립박수를 받아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보스니아에서 프랑스의 혁명 정신은 죽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태에 개입하여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외쳤었었는데 바로 결과가 이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식인들이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깐느 영화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과 물론 여러 가지 내적인 그 협상과 타협의 테이블들이 있었겠지만 또 금년 깐느는 끝나고 이미 지금 이 시간에도 내년 깐느를 향하여 훌륭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감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훌륭한 감독들 사이에 이 땅에 나만의 젊은 감독들도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깐느 말씀하셨지만 이 깐느 올 깐느에는 대체적인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금년 깐느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중요한 감독들의 영화를 거의 다 놓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할 하트리의 아마추어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화도 오지 않았었고 비탈리 캬넵스키의 신작 다큐멘터리도 베를린에 뺏겼고 또 대규모 미국 영화들 메이저 영화들이 모두 불참한 사태가 벌어졌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영화와 프랑스 영화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기는 했었지만은 알짜들은 다 빠져나갔다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았었고 게다가 영국 영화도 단 한 편만이 매년 그 영국 영화들이 깐느 영화제여서 새로운 기세를 보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봉되고 있는 마이클 리 감독의 네이키드 같은 영화는 정말 저는 대단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영화들조차도 금년 깐느에서는 볼 수 없었고 그런 점에서 금년 깐느는 대단히 황량하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별로 풍요롭지 못한 덕분에 새로운 영화 미학을 제시하기에는 좀 빈약한 축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하윤정 씨 듣고 계시죠? 아빠는 나의 영웅 중에서 마리질랭의 노래 쌍망송스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n ne serait pas des artistes, des jongleurs, des équilibristes, sans mensonge. Quand j'y songe, la vie serait carrément triste. Un peu de soleil sur la banquise, un gros nez rouge qui nous déguise. Sans mensonge, quand j'y songe, la vie serait carrément grise sur le gâteau. Moi ce que je préfère c'est la cerise. C'est la cerise. Changer les scènes, changer les rôles, un autre costume sur les épaules. Sans mensonge, quand j'y songe, la vie serait pas vraiment drôle. On ne serait pas funambule, on s'ennuierait comme des pendules. Sans mensonge, quand j'y songe, la vie serait carrément nulle dans le champagne. Moi ce que je préfère c'est les bulles, un peu de soleil sur la banquise, un gros nez rouge qui nous déguise. Sans mensonge, quand